안녕하세요. 신나는 조합 기반 조성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운영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신나는 조합은 2013년부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것처럼 협동조합 설립 그리고 운영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설립하실 때 서류 검토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신나는 조합 기반 조성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교육 자료는 무단 전제하시거나 재배포하시면 안 되고요. 설명의 자료집은 설명의 영상 안내 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운영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역사와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 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설립 관련된 절차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고려해서 설립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의 이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역사, 이론, 사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재미없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다른 법인격과는 조금 운영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을 지금 아셔야지 실제로 운영을 하실 때 어려움이나 또 당황스러운 점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협동조합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예시로 많이 말씀드릴 법인격이 주식회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법인격이죠. 주식회사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냐를 살펴보면 1602년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그때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던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왜 주식회사가 시작되었냐면 이때는 먼 바다로 항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큰 배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큰 배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금으로는 만들기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시민들에게 돈을 투자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받은 돈으로 무역에서 수익을 얻게 되면 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언제 처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처음 협동조합이 설립된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치데일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둔 영상이 있어서 잠시 그 영상을 보고 다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의 개념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왔고 협동조합의 흔적은 1760년대의 기록에서도 발견됩니다. 오늘날의 협동조합은 영국 로치데일의 토드레인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40년대는 삶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자리가 거의 없었고 굶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평균 수명도 매우 낮았죠. 사람들은 질이 낮은 음식을 파는 상인에게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1844년 28명의 노동자들이 협동조합 방식의 가게를 처음 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얻기 위해서였죠. 이들은 가게를 열기 위해 함께 돈을 모았고 첫 판매 상품들을 맨체스터에서부터 손수레로 실어 가져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들을 로치데일의 개척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손수레에는 버터, 밀가루, 오트밀, 설탕, 그리고 양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이 요금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스 회사는 가스를 공급하지 않았고 1844년 12월 21일 개업일에는 밤 8시부터는 가게에 불을 밝히기 위해 가져온 양초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사회사상가인 로버트 오웬에게 영감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종교, 정치적 성향, 직업을 막론하고 누구나 1파운드의 가입비로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는 규칙이었죠. 그들은 질 좋은 상품을 판매했고 판매 수익은 회원에게 배당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1년 후 조합원은 74명으로 늘었고 1860년에 조합원은 3,450명, 상점은 6개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협동조합은 영국 전 지역으로 퍼집니다. 1863년에는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도매업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직은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인 코퍼레이티브 그룹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 가게에는 조합원들을 위한 독서실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죠. 남녀를 막론하고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이곳에서 처음 선거를 경험했습니다.
영국의 보통선거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처음부터 여성들에게도 투표권과 배당금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또한 1907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영국에서 법으로 제정되기 90년이나 전의 일입니다. 협동조합은 시대에 앞서 도입한 것이 많았는데 연금이나 근로환경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맨체스터에 있는 크럼설의 한 협동조합은 직원들을 위해 피아노와 도서관을 두었고 축구클럽까지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영국 최초로 8시간 근무제를 경험한 비스킷 생산자들이었죠. 직원들은 결혼할 때 회사로부터 웨딩 케이크를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배려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조합원이 전쟁에 징집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계속 지불하였고 귀향 후 복직을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협동조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현재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0억 명을 넘습니다. 은행원, 식료품점 점원, 땅꾼, 택시 운전수 등 1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정무역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1994년부터 공정무역 상품을 대거 취급하여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농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1844년 28명이 시작한 움직임은 세계적인 운동으로 성장하였고 일과 삶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드레인에 있는 최초의 협동조합 가게는 현재 박물관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누구나 협동조합과 로치데일 개척자들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협동이라는 개념이 진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협동조합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 훌륭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현재 영국인 5명 중 1명은 협동조합에 속해 있습니다. 주거, 음식, 학교부터 교통까지 누구나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면 이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요?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것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바로 지금 함께 만들어봐요. 네, 영상을 통해서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로치데일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필요와 그리고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치데일의 운영 원칙이 현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원리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로치데일을 주요하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협동조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농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이런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보장받은 이런 사업 유형만 협동조합으로 영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에 시행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유형의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과 보험업은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불가하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영국에서는 지금 현재 몇 개의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2012년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7,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2년부터 약 10년 정도 된 한국의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제가 2월 현재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약 2만 3천여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1884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협동조합은 7천여 개 정도이고 2010년, 12년 정도부터 시작된 한국의 협동조합은 2만 3천여 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들이 우리 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협동조합은 모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모임으로 시작해서 우리 이제 조금 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협동조합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 이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점 때문에 협동조합을 운영하실 때 조금 어려우신 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위하시는 것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행위를 하시는 것들입니다. 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모임이 아니에요. 협동조합은 법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법인은
존속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이 법률이 뭐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에 의거해서 협동조합이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우리가 우리의 정관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라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인으로서의 협동조합을 이야기할 때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정부 지원 정책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같은 이런 정책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영리법인이 있고 전통적인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영리법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식회사가 있겠죠.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단법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배울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죠. 이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들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같은 것들은 정부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인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일 수 있고 이 협동조합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과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법인격으로서의 우리의 협동조합, 그리고 뭐 주식회사,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과 정부 지원 정책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구분하시라고 이 페이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식 1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주만큼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소유를 주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라고 해요. 이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주식회사는 1인 주주도 가능하죠. 가끔 보시면 1인이 100% 출자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자에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협동조합은 개인의 출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한도는 30%입니다. 내가 상황이 되고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로워도 전체 출자금의 30% 초과하여 출자하실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주식회사는 언제든지 나의 지분을 거래 가능하잖아요. 내 삼성전자 주식이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누군가는 바로 사가겠죠. 이런 식으로 지분 거래가 상시로 가능한데 협동조합의 지분은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1주당 가격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1주의 가격을 정관에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주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라고 명시하게 되면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 10,000원의 가격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 어떻죠? 지금도 수시로 변동하고 있죠. 이렇게 주식회사의 가치, 주식의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 가격에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제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그 한 주마다 한 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총회에서 10개의 표를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아요. 1인 1표제입니다. 다수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제가 우리 협동조합에서 30%를 꽉 채워서 출자해서 가장 높은 비율의 출자금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총회에서 한 표밖에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협동조합은 다수가 평등하게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협동조합도 주식회사도 모두 이사회가 경영을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선출한 이사,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주가 선출한 이사가 이사회에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수익을 처분하는 제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한 만큼 배당을 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납입한 출자금의 10% 미만으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내부 유보를 강하게 선언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반면에 주식회사는 내부 유보를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죠. 주식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배당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면 아마 주주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용배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협동조합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소비를 많이 할 경우에 또한 우리 협동조합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경우에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용한 만큼 또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이론에서는 협동조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협동조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다. 이 정의가 제가 여러분들께 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은 내가 아무리 많이 출자를 하고 싶어도 30%밖에 출자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100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총회에서 의결권 100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인 1표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임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어요. 어떠한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결성된 자율적인 결사체다. 이것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는 운영 원칙도 있어요. 이 원칙이 조금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실 때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발적이고 개방적으로 조합원 제도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모두 자발적으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 협동조합은 남성은 받지 않겠다 또는 여성은 받지 않겠다, 장애인은 받지 않겠다 라는 식의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우리 조합원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하고 의사결정할 때 활발하게 참여하셔야 되고요. 이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보다 동등한 투표권, 제가 더 많이 출자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투표권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1인 1표를 가지고 운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경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출자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자금을 납입해야 우리는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이 출자금은 자본금이 됩니다. 이 자본금은 조합의 공동재산이고요. 이 조합의 공동재산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또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우리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혹은 외부에서 빚을 내더라도 우리 협동조합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5, 6, 7 원칙은 여러분들이 정관상에 필수로 기재하셔야 되는 필수 사업입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교육과 훈련하시고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협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지 정보를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선출된 임원이나 또 조합원들이 어떻게 이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지 훈련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하나만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의 경제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모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5, 6, 7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되는 필수 사업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서 보는 협동조합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더 소비를 잘 하기 위해서 소비를 협동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아이쿱 생협, 그리고 한국 와인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유자가 소비자입니다. 이 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소비자와 기업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그런 닭가슴살의 성분들이 기재한 것과 다르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기업이 말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비자 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 수 증가가 바로 경쟁력의 확보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쿱 생협 같은 경우에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야지 더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조합원 수 증가가 경쟁력 확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소비자협동조합을 운영하실 때 주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유기농 제품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렴한 제품을 원하는 것인지 어떤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유휴 조합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즉 소비자가 이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과 임직원이 이 협동조합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서 출자의 책임성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보통 이런 소비자협동조합은 5만 원 정도면 가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의 책임성이 조금 낮다. 이런 식의 소비를 같이 협동하고자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우리는 소비자협동조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사업자협동조합 또는 생산자협동조합입니다.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동으로 위임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는 형태를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썬키스트가 협동조합인 걸 아셨나요?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썬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는 생산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농장을 운영을 할 때는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큰 플랜트 같은 것들도 모이면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썬키스트라는 공동의 브랜드도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 참손길 공동체 협동조합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안마 서비스를 생산한 생산자이시고요. 개인으로서는 운영하기 힘든 이런 프랜차이즈 형식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이런 브랜드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새로운 사업자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명랑핫도그가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모인 번역협동조합, 그리고 앙코르 브라보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이런 생산자 협동조합은 즉 생산자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생산한 생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를 공동 구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홍보, 그리고 공동의 브랜드, 선키스트 또는 삼손길 공동체 협동조합 같은 그런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은 하는 사업자로서 잘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협동조합 같은 법인을 운영을 하는 데는 이 생산자분들이 역량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 규약을 통해서 갈등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인데 저희 농장에선 조금 매입을 하고 이 옆 농장에선 선키스트가 많이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상하겠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규약을 명확하게 미리 정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가치 그리고 운영 원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식을 교육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유된 사업적 목적이 분명할 때 그 강점이 발휘되고요. 당연하게도 소비자 협동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자의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제가 오렌지 농장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5만 원 가지고 이 선키스트에 가입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럼 이런 큰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보다는 또 높은 출자의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구분하셔야 될 게 조합원과 직원은 다른 겁니다. 직원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직원이라고 우린 하잖아요. 그래서 직원과 조합원은 다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시면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원협동조합에 있어서 직원과 조합원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 전체에서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요. 직원 전체에서 또 3분의 2 이상이 협동조합 조합원일 경우에 이런 형태를 우리는 직원협동조합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가 해피브릿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국수나무라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아시죠? 이런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이런 직원협동조합은 당연히 노동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직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원이 되려면 조합원이어야 되는데 조합원 대부분이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직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직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직원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역량 강화 그리고 내부 유보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투자 확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협동조합이 잘 되는 것이 노동자가 잘 되는 것이고 노동자가 잘 되는 것이 이 직원협동조합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확대, 내부 유보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임원을 겸직하면서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의 실무 역량 강화, 임원의 경영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연대 활동 가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직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직원이 된 지 3년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자격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출자의 책임성이 소비자 협동조합보다 상대적으로 강조됩니다. 직원으로서 노동자로서 소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출자의 책임성을 조금 더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인데요. 다중이해 관계자는 이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서 말한 소비자, 생산자, 직원과 같은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모여있는 경우를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살림입니다.
이 한살림에는 생산자 조합원도 있고 소비자 조합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형태를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조합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사회나 대의원에도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한살림에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해당 이사회에 생산자 조합원만 들어가 있다면 좀 불합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조합원도 이제 같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유형별 조합원의 자격 그리고 최소 출자금 기준 등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비자 조합원으로서 한살림에 가입할 때 5만 원을 낸다고 하면 생산자 조합원이 똑같이 5만 원 내는 게 괜찮을까요? 이건 조금 불합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조합원이 5좌를 최저로 출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생산자 조합원은 예를 들어서 500좌 이상을 출자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합원 유형에 따라서 출자 기준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견 그룹이나 소위원회 구성 등이 이제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할 만한 동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 조합원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고 싶을 거고요. 생산자 조합원은 높은 가격에 팔고 싶겠죠. 그렇게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극복할 만한 동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입장의 차이 때문에 의사결정 비용이 또 의사결정에 드는 시간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즉 이런 다중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2월 기준으로 2만 3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한국에서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일반 협동조합은 19,000여 개 정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4,000여 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또는 카페 오아시아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동 결식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결혼 이주 여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어떤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우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하게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처럼 신고사항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승인, 즉 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필요, 즉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사업 유형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사업 유형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공익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타 공익 증진형 같은 걸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주요 이슈는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게 배당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곁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의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협동조합인데요. 몬드라곤 협동조합입니다. 여러분들 협동조합 설립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련 책들을 좀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서점에 가셔가지고 협동조합 코너에 가면 이런 몬드라곤 관련한 협동조합 책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협동조합에 있어서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굉장히 유명하고 그 가치가 아주 높은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196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21년 기준으로 약 20조 매출을 달성한 스페인의 대기업입니다. 직원 수는 무려 8만여 명이 넘고요. 해외 지사도 37개국에 진출해 있는 큰 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운영의 가치를 잘 살려서 운영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사태 때 스페인의 기업 26%가 도산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이 몬드라곤 그룹은 단 2개 기업만 도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어떻게 했냐? 경제 불황일 때 돌아가면서 1년씩 휴직하거나 아니면 주 5일에서 주 4일제로 바꾸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났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의 사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네 빵집 사장님들께서 만든 사업자 협동조합인 동네빵네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있을지 같이 상품 개발도 공동으로 하시고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시고 동네빵네 협동조합이라는 브랜드로 공동으로 마케팅도 하십니다. 베러덴 와플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협동조합도 있고요. 그리고 이플약초 협동조합이라고 소금이 영세약초 농부 분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생산자 보호기금으로 적립하시기도 하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신 이후에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16년에 받으신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청소년의 수습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도 있고 모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모아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정신장애인 분들, 당사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리고 사회복지사 분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정신장애인 분들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우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병원 1층 같은 곳에서 이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받은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협동조합형 동물병원을 설립한 우리동물병원 생명, 우리동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동생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건강관리 교육도 하시고요. 관련 정보도 제공하시고 유기동물 입양 사업도 진행하시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까지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협동조합 설립할 때 어떻게 설립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지,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동조합 설립하실 때 무엇을 고려하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내가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실 것인지 정하셔야 됩니다. 협동조합이랑 사회적 협동조합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도 똑같이 출처 자수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가지고 5명 이상 모여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청산시의 정관에 따라서 자녀 재산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청산시의 국고나 비영리법인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청산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놓치실 수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라서 정관에 따라서 자녀 재산을 처리하면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내 맘대로 해당 재산을 청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모든 사업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과 보험 업종은 못 하시는 거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주사업은 무엇이냐면 공익적인 사업이고요. 이 공익적인 사업이 우리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할 수 없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하거나 조합원분들 대상으로 상호부조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영공시의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영공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경영공시가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회사 공시 자료 같은 거를 보시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공시하시는 겁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경우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는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규모에 상관없이 설립된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됩니다. 이 경영공시를 어디서 하시게 되냐면요.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하시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쿱.go.kr 이 사이트에 가시면 경영공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영공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영공시를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이고요. 이 협동조합 현황에서 경영공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공시 내용은 우리 협동조합 기본 정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몇 명의 조합원이 있는지,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썼는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경영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 경영공시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는데요. 결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보통 사업기간으로 하시거든요. 그럼 그 사업기간의 마지막 날을 결산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해당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은 4월 내까지 의무 경영공시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선 출자 발행을 위해서 경영공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연중에 아무 때나 경영공시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특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금융업과 보험업이 협동조합은 가능하지 않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그리고 상호부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액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출자금을 활용해서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나 전세, 보증금 같은 소액 자금을 내부적으로 신용대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액대출의 자격이라든지 한도를 정관상에 명시하셔야 되고요. 이 이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법정 이자 이하로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부조 사업은 조합원 간에 정말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비를 각출해서 적립을 하시고 그 적립한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는 대출 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부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정기부금 단체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 유형 중에서 이 세 가지 유형만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해당 유형을 혼합해서 설립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총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기타 공익증진형, 그리고 위탁사업형 이렇게 2가지가 더 있는데요. 기타 공익증진형과 위탁사업형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지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지정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 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수기간과 지정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협동조합 설립하실 때 어떤 식으로 협동조합이 구성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하실 때 먼저 정관을 확정하셔야 되고요. 조합원 모으시고 이 조합원분들이 출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분들 모인 분들 중에서 이 협동조합을 운영할 임원까지 뽑으셔야 됩니다. 이 4가지를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의 정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시고자 하면 우선 정관부터 어떻게 정관을 쓸지를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정관은 협동조합의 헌법입니다. 기본 법전이에요. 그래서 최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협동조합의 최고법이다.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를 이 법전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적혀 있는 자치적인 법규예요. 그래서 정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헌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고법입니다. 그런 최고법에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정관을
너무 세세하게 적으시면 이 정관 변경을 위해서 매번 총회를 개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정관에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고 정관 변경을 하실 때는 총회 의결하시고 신고하시거나 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정관 변경을 할 때 총회 의결을 거쳐서 신고를 한다. 이거는 일반 협동조합이고요. 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규약이나 규정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리고 규약이나 규정은 규정은 이사회, 그리고 규약은 총회 의결입니다. 정관은 우리의 헌법이기 때문에 폐지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규약은 총회 의결이나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폐지가 가능합니다. 정관이 효력 발생을 하는 것은 신고하거나 인가 받을 때이고요. 정관의 이름은 땡땡 협동조합 정관이라고 합니다. 규약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정관에 넣기에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규약에 넣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관리 규약, 조합원 제명에 대한 규약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규정은 그것보다 더 세세한 내용일 때 규정에 담게 됩니다. 지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직원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을 이 규정집에 넣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직원 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넣을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바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회 의결을 너무 자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관은 포괄적으로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협동조합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조합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앞서 협동조합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조합원의 종류는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로 총 5가지입니다. 이 조합원의 구성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 다중이해 관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의 조합원 유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같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생산자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이런 식으로 2가지 이상의 조합원 유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유형별 정의는 정관에 작성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임의로 이 5가지 유형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생산자, 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 5가지 조합원 유형의 이름은 바꾸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유형별로 출자금을 차등 설정 가능합니다. 앞서 제가 한살림 협동조합을 말씀드리면서 생산자 조합원 또는 소비자 조합원에게 다른 출자의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 조합원에게는 1자 이상 출자해야 된다. 또 후원자 조합에게는 10자 이상 출자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정관에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1자의 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비자 조합원에게는 1자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고 후원자 조합원에게는 1자의 금액을 100,000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1자의 금액은 정관에 명시하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 자격을 가입 심사 기준, 요건 등을 정관에 명시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해서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시각장애인만 가입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요건을 명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차별적인 조항으로 그런 사람들 중에 남자만 받겠다라는 식의 차별적 조항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비조합원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합원은 아직 아니지만 조합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 경우에 이 조합원 제도를 통해서 조합의 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총회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조합원인 줄 알았는데 왜 총회 의결권이 없나요? 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비조합원 제도를 운영하실 때는 관련 내용을 정관에 명확하게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합원을 모았어요. 그럼 이 조합원분들이 출자하셔야 됩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말로 내가 조합원이 되겠다라고 선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출자하신 분을 우리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이 출자금은 사업 초기의 운전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출자금 써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사업 초기에 운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합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의 신뢰를 담보하셔야 되고요. 조합원은 반드시 1좌 이상 출자하셔야 됩니다. 0.5좌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탈퇴 시에 출자금을 환급하셔야 됩니다. 환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탈퇴하시는 분께서 나는 출자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한 서류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를 하실 때 한 번에 납입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에 분할 납입도 가능하고요. 현물 출자도 가능하지만 이 현물 출자의 경우에 내가 이것을 출자하는 사람과 그 출자를 받는 조합 간에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도 서류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1인당 최대 출자 너무 중요하죠. 전체 출자금의 30%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출자금 총액 규모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출자금은 보통 어느 정도로 많이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조합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정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우리가 출자금은 사업 초기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돈으로 할 경우에 그 출자금이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부담이 가능하신 수준으로 전체 출자금 총액 규모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조합비랑 출자금이랑 다른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조합비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 운영을 위해서 걷는 회비입니다. 이 회비는 거둘 수도 있고 우리가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자금은 적립되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지만 조합비는 우리가 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회비 형식으로 걷는 거기 때문에 탈퇴 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둘 필요 없고요. 필요에 따라 거둘 수 있고 만약에 이 조합비를 걷고 싶을 때는 관련 내용을 정관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관 정했고요. 조합원 모았고 조합원분들이 출자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을 운영할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때입니다. 자, 임원은 이사장 포함해서 3인 이상 그리고 감사 1명 이상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최소예요, 최소. 그러면 우리가 최소로 구성하는 조합의 임원은 몇 명일까요? 최소로 구성하면 4명이겠죠. 이사장 포함해서 이사 3인, 감사 1명 해서 최소로 구성하면 4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하실 경우에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못해요. 이사는 되지만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 불가능하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는 4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장 4년이고요. 4년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우리는 2년이나 또는 3년 이런 식으로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가 4년이고 연임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연임이 2회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임원이 선출되고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최장 몇 년? 8년일까요? 아닙니다. 임원이 최장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은 12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4년 한번 선출되시고요. 그 다음에 연임을 한번 하십니다. 그러면 또 4년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연임을 2회 하십니다. 그러면 또 4년을 하시기 때문에 총 최장으로 12년 동안 임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장으로 하시면 이렇고 우리가 상황에 맞게 2년이나 3년 또는 4년 이런 식으로 정관에 명시를 하시게 됩니다. 임원은 당연히 조합원 중에서 선출을 하세요.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을 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운영의 전문성을 좀 더하기 위해서 조합원 외에서 선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사의 5분의 1 그리고 감사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 선출이 가능합니다. 이 범위는 비율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관에 명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직원협동조합 말씀드릴 때 임원은 직원이 겸직 금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임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임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종류 중에서 소비자 조합원도 있고 생산자 조합원도 있고 직원 조합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직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 임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원과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직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직원과 임원의 겸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조합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협동조합은 전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이 10명 이하면 조합원분들께서도 직원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직원분들께서 조합원으로서 또 임원에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협동조합은 전원 겸직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이사장도 직원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이사장은 대표자입니다. 대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세요. 우리가 근로를 제공받는 자이기 때문에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예외적으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하고 뭐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임원이 감사해서도 안 되고 이사장이 감사해서도 안 되고 직원이 감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가 감사는 보통 감시의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일반 협동조합에서 법인 자체를 임원으로 선출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인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법인을 운영 중인데 이 법인이 어떤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인으로서 1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 법인 자체를 임원으로도 선출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 임원이 선출 불가하다라고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하시고 운영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은 반드시 총회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총회는 협동조합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조합원이 모이는 회의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고요. 이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만약 협동조합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투표하는 총선이나 아니면 대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반드시 개최하셔야 되고요. 정관에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절차를 맞춰서 개최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총회 7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정관에 따라서 소집 통지하셔야 되고요. 이 7일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총회를 개최하겠다라고 2월 1일 날 소집 통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날은 통지와 개최 사이에 7일 기간을 둔 2월 9일입니다. 그래서 통지한 날짜 빼고 개최하는 날짜 빼고 그 사이에 7일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은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합병이나 분할, 해산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총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 조직도 상에서 가장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의원 총회입니다. 대의원 총회는 총회를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을 대표할 의원을 대의원이라고 하고 중요 사항을 이 대의원들이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회는 의결권 대리가 가능하지만 대의원은 이미 대리인으로 선출된 것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의결권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대의원 총회는 조직도상 총회보다 아래에 위치되어 있고 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부분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 분할 같은 조직의 존속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이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회는 총회 아래 위치에 있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하는 내용과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도상 총회에 속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속하지도 않는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독립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와 이사회 사이 따로 떨어져서 조직도상에 그려지게 됩니다. 모든 협동조합은 반드시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이나 재정 상태, 장부 등을 감사하고 총회에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이사회가 총회에서 정해진 바대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은 총회 그리고 이사회 독립적인 감사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시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운영사항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공개하셔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의 정관 규약, 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을 볼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 주셔야 되고요.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서류는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은 경영공시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200인 이상, 자본금 30억 이상의 규모가 큰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경영공시를 진행을 하게 되시고요. 우선 출자를 발행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선택적으로 이 경영공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정부 부처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영 공시의 의무가 있고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협동조합 쿱 사이트에서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을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실 때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할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시면 되고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처리됩니다. 이에 반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과 같은 부처의 승인을 득하셔야 되고 처리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만 영업일 기준이 있고 이 처리 기간에 여러분들께서 부처의 요구사항을 수정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서 약 3달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인을 신고하시거나 또 인가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인 등기를 하셔야지 설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셔야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9가지 서류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 서류 양식은 협동조합 쿱 사이트나 아니면 저희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 협동조합을 인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역할이 부처에 있는 만큼 부처에서는 이 조합이 우리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원 양력이나 세부사업계획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 이 주 사업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데요. 자유 양식이고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왜 일반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운영하려고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하시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이 모여야 합니다. 최소 5명입니다. 먼저 협동조합을 하겠다라고 손 들고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발기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5분이 정관에 기명 날인하시게 됩니다. 이분들이 정관 안이랑 사업계획서 안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설립동의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모인 5명이다, 가장 먼저 모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발기인이고요. 그 뒤에 옆에서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 협동조합에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해서 그 뒤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을 설립동의자라고 합니다. 이 분들은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모이신 분들이에요. 가끔 질문을 하시는 게 발기인, 설립동의자는 끝까지 그 지위로 계속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이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안에 설립동의자와 발기인이 포함되는 것이고 설립이 되면 우리는 모두 조합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기인과 설립동의자가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관, 우리 협동조합의 헌법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를 준용하게 되고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준용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업종 및 분야의 제한 없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지만 사업은 주사업, 즉 공익적인 사업이 기타 사업과 구분되어서 진행하게 되고 주사업이 우리가 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말합니다. 이 주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되어야 하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런 5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 사업 유형도 어떤 것으로 할지 미리 좀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관상의 법적 적립금, 청산, 감독, 배당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 협동조합과 사업 모두 출자금 총액의 3배가 이를 때까지 법정 적립을 하게 되는데 일협의 경우 10%, 그러니까 매년 잉여금의 10%,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매년 잉여금의 30%를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이 법정 적립금은 순손실이 날 경우에는 당연히 하실 수 없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업무도 시도지사가 갖게 되고요. 사협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가를 받은 부처에서 감독의 의무를 지게 되고, 사업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지속해서 수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인가가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정관을 처음부터 다 써야 되느냐? 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표준 정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을 참조하셔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바꾸셔야 되는 내용만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정관례는 협동조합 자료실이나 아니면 저희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명칭입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은 명칭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같은 시, 군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 안에 우리 명칭을 기재하기 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우리 시나 군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기인의 경우 전원 날인이 필요한데요. 기명하시고 날인하셔야 되는데 이때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인감도장이 없거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명날인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에 이력과 사협 모두 앞에서 말씀드린 협동조합 7원칙 중에서 5, 6, 7원칙이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업입니다. 사업의 경우 이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력과 사협의 정관상 가장 큰 차이는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업, 이 공익적인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은 업종과 업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사업과 같은 그 목적 자체가 사업명이 되면 안 됩니다. 취약계층 고용을 위해 카페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운영 사업,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야 하고요. 또 위탁사업, 기타 부대 사업과 같은 광범위한 사업명도 지향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런 주사업 내용에 따라서 주사업 유형이 정해지게 되고요. 이 5가지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위탁사업형, 그리고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우리가 어떤 부처에 인가 신청을 하는지 소관 부처명도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사업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유형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예를 들어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재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거나 지역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사업형으로 선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은 주사업량이 전체의 40%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역사업형의 경우 사업비로 판단하거나 서비스 양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지출 비용이 전체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우리 주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 인원이나 시간이나 횟수가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0% 이상일 때 지역사업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독거 노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일반적인 인테리어 사업도 일부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독거 노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쓴 비용이
전체의 40%이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를 수혜받는 지역의 노인이 전체 서비스 대상자의 40%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사업형으로 신청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고용형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취약계층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느낌으로 난 취약계층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좀 다릅니다. 이 취약계층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증빙 자료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조금 저소득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과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취약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관련 서류로 모두 증빙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또는 결혼 이민자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이런 대상자들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형의 경우에는 이런 취약계층을 고용하면서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전체 인건비 총액의 40% 이상이거나 또는 그 인원이 전체의 40% 이상일 경우 이 유형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 내용이 예를 들어서 시니어를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면 이런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입니다. 여기에서 또 사회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회서비스라는 거는 개인이나 아니면은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리 영역에서는 이윤이 잘 나지 않아서 잘 제공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을 말합니다. 보육, 간병, 가사 지원 이런 서비스도 당연히 해당되고 이 외에도 예를 들면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 서비스라든지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재취업 교육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이런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인원이나 시간, 횟수 이 셋 중에 하나가 전체의 40% 이상이 될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위탁사업형 그리고 기타 공익증진형이 있는데요. 이 두 유형은 이 위에 세 가지 유형보다는 흔하게 선택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유형에 분명히 해당할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위탁사업형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전체의 사업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위탁받을 사업이 분명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해당 사업을 위탁받을 역량이 충분한 경우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위탁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공익증진형인데요. 이 기타 공익증진형은 위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에서 그 밖의 영역에서 공익을 증진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현저히 공익에 증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고 판단 기준은 지역사업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에 증진하는 바가 분명할 때 이 유형으로 신청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정관까지 기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알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는 앞서 말씀드린 총회 개최 일정처럼 공고일과 개최일 사이에 7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공고를 했다라고 하면 사이에 7일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날은 2월 9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공고문을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시고 그 공고문을 부착해서 게시한 사진을 증빙자료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SNS 같은 걸로도 내용을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 공고문에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셔가지고 공고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창립총회 때 그럼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앞서 열심히 기재한 정관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지를 적은 사업계획서도 승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사업을 운영할 임원도 선출을 합니다. 처음에 소요되는 설립 경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정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주사무소 소재지도 창립총회 때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말로만 그냥 하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사록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록은 해당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기명 날인인들이 날인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임시의장 그리고 기명 날인인 3명 이상이 총 4명 이상이 기명 날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성원은 설립 동의자의 과반수 이상 출석하셔야 되고요.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모든 설립 동의자분들이 참석하시는 게 좋으니까 모두가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창립총회를 했다면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된 거고요. 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구청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20일 이내에 처리가 되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을 관할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소관기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우리 주사업 적용 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아셔야 됩니다. 이 행정기관에 신청하시게 되고 주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찾아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좀 힘들어 하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고민하시는 부처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조직도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도에 우리 사업을 소관하는 부서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부처는 우리 사업이 이 인가서류를 제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출판, 교육 사업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니까 교육부로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동물보호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류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어떻게 제출을 하느냐, 이거를 등기로 보내셔도 되고 직접 들고 가셔도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신고하면 되는 것에 비해서 사협은 설립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선 작성하신 전체 설립 신청 서류를 부처의 등기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처는 서류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검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권역별로 지정된 저희 신나는 조합 같은 권역별 지원기관과 함께 형식 요건을 심사하고 실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완이 있을 경우 보완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이 보완 기간은 60일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많을 경우 설립 절차의 기간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보완이 완료된 서류와 검토 보고서를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소관 부처로 다시 보내고요. 부처에서 최종적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가가 되면 장관의 이름으로 인가증이 교부가 되고요. 설립 인가서가 교부되면 그때 우리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협동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우리가 설립을 인가했다라는 것을 통보하게 되면 우리의 설립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설립 신고가 됐거나 혹은 사협의 경우 인가가 되면 그 이후에 등기소에 가서 우리 법인이 존재한다 라는 걸 알리고 설립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소에 가실 때 들고 가셔야 되는 서류는 이렇습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이 필요한데 이 창립총회 의사록을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창립총회 한 부만 가지고 있다가 이걸 부처나 구청에 제출하시면 공증받을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미리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자금을 받았다라는 증명 자료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그 따로 만든 계좌의 잔액 증명서라던가 이사장이 내가 납입을 받았다라는 확인서를 들고 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기까지 완료되면 사업체로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서류를 들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인 명의,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조직 변경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상법상의 회사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 변경이라고 하고, 이 조직 변경은 법인격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는 진행이 가능한데 이것의 역방향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절차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경우에 이런 인허가 관련된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취득하시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행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자연인 그리고 법인도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1인 1표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는 거고요. 외국인 가입 가능한가요? 외국인 등록번호 있는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가능한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고요.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게 공무원 가능한가요?를 여쭤보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직원은 불가능하고요. 조합원 가입도 복무 규정 같은 것들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출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잉여금 배당을 할 때 조합원 출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출자를 우선 출자라고 하고요. 이런 우선 출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선주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의결권이나 선거권은 없고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위만 갖는 그런 출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만 가능하고요. 사협이 불가능한 이유는 사협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배당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출자가 불가능하고요. 우선 출자를 하고자 하는 일반 협동조합은 경영 공시를 이행하셔야 되고 부채 비율도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당연히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내가 우선 출자를 발행하고 싶은데 우리 일반 협동조합 정관에 해당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수정하셔야 되는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다른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들과 사업의 시너지를 우리가 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연합회로서 조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이 모인 거는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모인 건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신협, 그리고 뭐 생활협동조합 이런 곳들이 다양하게 모인 것들을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설립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몇 가지 안내 드리고요.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교육이 좀 미력했지만 설립 과정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신나는 조합 기반조성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가능한 부분에서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기회가 되면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